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6편 원 간섭기가 초래한 음습한 그늘 응방. 서기 1279년 2월 이분이 사건 등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원나라에 갔던 충렬왕이 고려로 귀국합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과인이 황제를 만난 자리에서 기민년 이후에 원나라 영역으로 넘어간 우리 고려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귀속권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황제도 수긍하였소. 그러니 이제부터 원나라 군사가 철수할 때 강제로 끌어간 우리 고려의 여인들을 비롯해 삼별초 토벌 전쟁을 수행한 직후에 끌려간 양민들을 조사해 귀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오. 전하, 우선 동령부로 넘어간 우리 백성들부터 조사하여 귀환토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소. 과인이 이미 소윤, 조유에게 그 직임을 주어서 본래는 서해도 백성이었다가 기민년 이후에 동령부로 도망에 들어간 자들을 조사하여 찾아오도록 명하였소. 동령부는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방면 지방으로 최탄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몽골에 바친 이래 원나라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지역입니다. 원나라와의 강화협정이 맺어진 때가 1258년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1259년, 즉 기민년 이후로 원나라에서 붙잡아간 고려 백성은 물론 제발로 도망친 사람까지 모두 잡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충렬왕의 명을 받은 조유는 동령부 지역으로 넘어 들어가서 예전에 고려 영내 서해도 주민이었다가 동령부로 넘어간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충렬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정 중신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있었으니 토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얼마 전에 전하께서 기현의 전지를 모두 녹과전으로 나누어 주라는 명을 내리지 않으셨사옵니까? 그리하였소. 권문세가에서 모두 사패를 얻어 기현의 전지를 차지하는 문제가 폐해로 지적되지 않았소. 그래서 사패전이든 어떤 땅이든 모두 다 녹과전으로 나눠주라는 도병마사의 건의가 있었고, 과인이 생각하기에도 도병마사의 말이 합당하다 여겼기에 그리 조치를 한 것이요. 하오나 주상 전하, 모름지기 공신들이 나라의 공을 세운 보상으로 국가에서 하사한 땅에다 녹과전을 설치한다 함은 부당하옵니다. 부당하옵니다. 부당하다니요. 다른 지역의 것은 상관없고 어찌하여 기현의 땅만 안 된다는 것이오? 전하, 지방의 땅이든 기현의 땅이든 사패전이든 또 무슨 땅이든 녹과전으로 설정하는 데에 제약을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녹과전에 충당하시옵소서. 녹과전에 충당하시옵소서. 자, 무슨 얘기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에서 기현의 전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서울 가까이에 있는 땅을 일컫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당시에 서울이던 개경 가까운 곳에 있던 전답을 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두고 대신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우선 녹과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할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와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녹과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몽골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전쟁을 하니까 관리들에게 녹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개경으로 환도한 직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게 1271년입니다. 개경환도 직후에 녹과전 제도를 새로 만드는데, 이것은 경기 파련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봉을 주고 이 녹과전에 수조권을 주어서 이 관리에 대한 어떤 그 대우를 하는 것이죠. 부족한 녹봉을 보완한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려는 몽골하고 오래 전쟁을 하면서 관리들에게 그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토지로 주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단 관료들에게는 그 녹봉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 것이 녹과전이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녹과전을 이 당시는 아직 전국의 토지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주지 못하고 서울 가까이 있는 경기에 있는 8개의 지역에만 한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 대체로 이제 관리도 잘 되고 그런 점에서는 생산성도 높지요. 그래서 관리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녹과전 말고 공을 세워가지고 주는 토지를 공신전이라고 하는데 공신전도 역시 경기 지역에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과전하고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1271년에 해당하는 고려사 세가편의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종 12년 2월 도병마사가 말하기를 요사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창고들이 고갈되어서 문무백관들의 녹봉을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경기 파련의 땅으로서 관리들의 품위에 따라 녹과전을 주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지급하지 못한 녹봉 대신으로 주었던 토지가 바로 녹과전이란 얘긴데요. 서울 근교의 경기 파련의 땅만을 대상으로 녹과전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아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먼 지방의 토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경기 파련에서 녹과전을 지급받은 관리와 국가에서 공신들에게 하사한 사패전을 소유한 관리들 간에 마찰이 빚어진 것입니다. 녹과전이라는 것은 고려 전기의 원래 토지 제도에서 전시과는 전국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경기 파련에서만 녹과전을 주다 보니까 녹과전으로 줄 수 있는 기반 토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역에 공신들이 토지를 받았습니다. 공신들에게 이제 토지를 줄 때는 흔히 이제 고려사에 보면 이걸 사패 혹은 사패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패를 준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토지 증빙 문서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녹과전만 경기 파련에 주는 것이니까 경기 파련에서 사패전을 받은 공신들은 그걸 포기하고 파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합니다. 충렬왕이 도병마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신들이 경기 파련에 가지고 있던 사패전도 관리들의 녹봉을 대신하는 녹과전으로 설정하도록 했으니 이제 서울 인근의 사패전을 받았던 공신들은 다른 지역의 땅으로 옮겨가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도 멀어지고 잘 관리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충렬왕에게 건의해서 경기 파련의 사패전은 녹과전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이러한 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이 시기의 사패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황폐해진 토지를 개간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사패전은 다른 말로 사급전이라고도 하는데 곧 국가에서 하사한 토지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사패는 그것을 증명하는 패, 곧 증빙문서가 되겠죠. 이 사급전 제도를 만든 취지는 전쟁 중에 토지가 많이 황폐해집니다. 이것을 다시 개간을 해서 농경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 일을 다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민간에 능력 있는 사람들, 개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패를 지급하고 이걸 사급전으로 주는 거죠. 개간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간 후에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간할 능력 있는 사람은 사패를 받고 이걸 개간해서 자기 소유지를 넓혀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패전이라는 것이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한 땅이라는 아주 순수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권세가들이 국가의 허락을 얻어낸 다음 토지를 개간해 자신의 소유 농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경기 파련에서 녹과전과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충렬왕은 세도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패전에도 차별을 두지 말고 녹과전을 설정하라는 기존의 어명을 고수할까요?
아니면 권세가들의 요구에 밀려서 그들의 땅을 녹과전에 넣지 말라고 번복을 할까요?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인이 결정을 내리겠으니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삼가도록 하라. 공신들이 하사받은 토지로서 경기 파련에 있는 전담만은 특별히 녹과전에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개간할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대체로는 뭐 공신을 비롯한 권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간을 목적으로 해서 사급전을 지급받고 이걸 자기 소유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소유주가 된 그 토지에 관리들의 수조권이 설정이 되면 이 소유권이 일부 침해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패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토지에 녹과전이 설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때 충렬왕 5년에 일어난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 파련에 있는 사패전에 대해서는 녹과전으로 충당하지 말아라 하는 권세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됐던 것이죠. 서기 1279년 2월, 충렬왕은 조정 중신들에 대한 일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김방경을 세자, 부로 임명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또한 허공을 지첨의부사로, 홍자번을 판밀직사로, 한강을 밀직사로, 기홍석을 동지밀직사 감찰재헌으로, 그리고 이믹, 송령, 이존비 등을 모두 밀직부사로 각각 임명할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면면들은 모름지기 당대 고려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세력가들이라고 할 만한데요. 앞에서 언급한 김방경, 허공, 홍자번, 한강, 이존비 등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음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죠. 전하, 그럼 다녀오겠사옵니다. 그리하라. 25명의 동로화를 인솔하는 길이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터. 고려왕실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라. 예, 전하. 명심하겠사옵니다. 그해 3월, 고려에서는 왕족인 대방공 왕징이 원나라 조정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면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임금의 행차가 아닌데도 양반집 자제가 25명이나 대거 원나라 조정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사 세가편의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충렬왕 5년 3월, 대방공 왕징이 동노화를 데리고 원나라로 출발하였는데 김방경의 아들 김훈, 원부의 아들 원정, 박항의 아들 박원괭, 허공의 아들 허평, 홍자번의 아들 홍순, 한강의 아들 한사기, 설공검의 아들 설지충, 이존비의 아들 이유, 김주정의 아들 김심 등 양반자제 25명이 그들이었다. 왕은 그들을 동노화로 보내기 전에 모두 현직에서 3등급씩 진급을 시켰다. 여기에서 왕징이 데리고 갔다는 25명의 동노화란 곧 인지를 말합니다. 고려가 원나라에 항복하면서 강화의 조건으로 육사, 즉 6가지의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족 또는 지배층 자제를 원나라의 볼모로 바친다는 납질의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왕실 사람인 대방공 왕징과 25명의 고위 관리들의 자제를 원나라에 보낸 것은 바로 이 납질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아마도 충렬왕이 원나라를 방문했을 때 양국 사이에 육사 이행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인질의 경우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이나 보낼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짚어볼 내용은 응방에 관한 대목인데요. 매를 잡고 그 사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응방과 관련된 사건은 원 간섭기 내내 가장 자주 사서에 등장하는 단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응방이 그만큼 골칫거리였다는 의미도 되겠죠. 하지만 응방 관계자들이 지방에서 이런저런 비리를 저지르고 횡포를 자행했다는 기사는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응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매를 어떻게 길러서 어디에 어떻게 공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자 교수는 조선시대의 응방 관련 기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려줍니다. 사냥을 잘하는 아주 훌륭한 매를 기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사육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종류는 보면 송골매도 나오고 해동청도 나오고 해동청 중에서도 또 더 품질 좋은 건 앞에 구수록자를 붙여서 옥해청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마 이 원나라 원제 구간에서는 상당히 더 비쌌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 보면 이제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내는 더 이상 매를 보내지 않던 시기이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도 보면 그 매 한 마리의 가격이 포로 하면 40~50필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실제로 매를 사육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일을 무척 즐겼다는 사실이 서양 사람의 기록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제75장을 보면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이 거주하는 궁전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칸으로 표현한 사람은 쿠빌라이 칸, 즉 원나라 세조를 일컫습니다. 또한 해동청은 송골매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그 안에는 우물들과 강과 잔디밭이 있다. 대칸은 그곳에 각종 짐승들, 즉 숫사슴과 영양과 노루 따위를 키워서 그곳 세장 안에서 기르고 있는 해동청이나 매에게 먹이로 준다. 200마리 이상의 해동청이 있어서 그는 매주 한 번씩 그것을 보기 위하여 세장을 찾는다. 그리고 대칸은 담으로 둘러싸인 이 정원에서 종종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말 엉덩이에다 표범 한 마리를 묶어서 데리고 다니다가 생각이 나면 그놈을 풀어주어 숫사슴이나 영양이나 노루를 공격하게 한 뒤 그것을 세장 안에 있는 해동청에게 먹이로 주곤 했다. 그는 자신의 기쁨과 오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원나라 황제가 이렇듯 매사육과 사냥에 빠져 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의 매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 왕실에 매를 공급하는 고려의 응방 관계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몽고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몽고 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응방 사람들은 원나라 황제의 명령만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고려 국왕까지도 간섭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고 사실은 고려 국왕도 응방이 관계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매를 가지고 고려 국왕이 원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가죠. 가서 원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선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 국왕과 원나라 황제의 어떤 특별한 지원하에 고려 국내에서는 모든 불법적인 일을 다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방 관계자들의 이런저런 탐악과 횡포를 보다 못한 도병마사가 주상 전하, 응방 종사자들의 폐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모른 채 하시옵니까? 이들의 탐악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시옵니까? 제3청하옵건대 응방을 폐지하시옵소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주청을 올렸으나 허사였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그 배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병마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응방을 폐지하기를 청했는데 윤수 등이 왕에게 그럴듯한 말로 풍간을 하고 또한 황제에게 아뢰어서 직접 황제의 명을 받으니 이에 응방은 더욱 입지가 확고하여 폐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응방에 관계했고 또한 충렬왕은 응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몽골의 매사냥 풍습이나 또 충렬왕이 또 매사냥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렬왕 때 들어서 매와 개로서 그 왕의 총애를 받았다 하는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게 되고
주로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출세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제 윤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방은 지방에 응방이 직접 관할하는 이리간이라고 하는데요. 몽골말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을을 두고 여기에서 매를 사육하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을도 역시 군현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방관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응방 관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일대기는 고려사의 열전편에도 올라 있습니다. 윤수는 7원년 사람인데 그는 한때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로 귀부하였다. 마침 당시 세자 신분이었던 충렬왕이 몽골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이때 윤수는 매와 사냥개를 가지고 세자에게 접근하여 총애를 받았다. 이후 세자가 즉위하자 윤수는 가족을 데리고 심양으로부터 귀국하여 응방을 관리하였다. 그는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악행을 자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금수로 여겼다. 주모 국밥 한 그릇 말아줘. 오셨어. 누구 말인가? 보면 몰라. 응방을 총지휘하는 윤수나리가 아닌가. 아니, 근데 어딜 갔다 오는 것인가?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원나라 황실에 가서 황제한테 세매를 갖다 바치고 오는 길이라니까. 대단하네, 그려. 자, 내가 지금 어딜 다녀오는지 아느냐? 나는 원나라 황도에 가서 황제 폐하를 아련하고 왔다. 내가 직접 황제 폐하께 매를 바치고 폐하의 칙명을 받아왔는데, 지금부터 폐하의 칙명을 전할 테니 응방에서 일하는 너희들은 잘 듣고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특별히 나에게 명하시기를 전라도 나주에 응방종사자 50명을 두도록 하셨으니 머지않아 내가 50명을 선발하여 나주에 배치할 것이다. 폐하께서 두 번째로 내리신 칙명은 응방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라 안에서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의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려의 응방을 지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나라의 황제가 고려에서 건너간 하찮은 신분의 윤수라는 자에게 그런 소소한 내용까지 지시를 했을까요? 고려사 열전에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윤수 자신이 청한 바일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매를 바치고 왔다는 사실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의 생각을 쿠빌라이가 내린 칙명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어쨌든 윤수는 충렬왕의 총애와 몽골 황제의 칙명까지 배경으로 삼고서 지방의 각 도의 응방 관계자들을 마음대로 배치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이리간입니다. 이 이리간은 몽골에서 건너온 말로서 마을 혹은 부락을 의미합니다. 몽골식 발음으로는 이르겐이라고 한다는데요. 윤수 등은 응방을 나누어 관리하면서 죄짓고 도망간 사람을 모아 살게 하면서 이것을 이리간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황제 폐하와 주상전하의 명을 받아 매를 사육하고 있느니라. 매를 키우자면 먹이가 필요한 법이지. 저기 저 집에 닭장이 보이는구나. 가서 잡아오너라. 예, 나리. 자, 저 닭장 있는 닭을 모조리 잡아오너라. 예! 이놈들은 누군데 백두대라는 남의 집 닭을 닭살에 가려고 하는 게야. 내 이놈들을 닭장의 광가에 발굴을 해서 수도권을 당해 할 것이야. 그래, 어디 광가에 발굴을 해보아라. 이놈들은 어디서 온 불안당이야? 우리는 이리간에서 왔느니라. 어디 관가에 가서 지방수령에게 구해보거라. 여봐라, 저 집에는 살찐 개들이 2마리나 있구나.
우리가 키우는 해동청이 어디 닭고기만 먹고 살 수 있다더냐? 개고기도 먹어야지. 어서 잡아오지 않고 뭘 하느냐? 예, 나리. 이놈들아!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곧 안찰사 나리께서 당도하실 것이야! 안찰사든 수령이든 누구든 데려와 보거라. 자, 가자. 이놈들아! 어디로 가는 게야! 우리는 이리간으로 갈 것이니 안찰사든 누구든 이리간으로 찾아오라 하거라. 그런데 이 무렵에 원나라에서 난가대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비롯해서 매를 사육하는 관리 20명을 고려에 보내옵니다. 원나라 황제가 난가대 등 20명을 파견하여 경상도 하양과 영주로 보내왔다. 그러자 충렬왕은 윤수와 원경으로 하여금 그들과 동반하여 가게 하였다. 그런데 충렬왕은 윤수와 원경에게 원나라 황제가 보낸 응방 관계자들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번듯한 관직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윤수를 전라도 응방사로 임명할 것이며 원경과 이정 그리고 박이를 각각 경상도, 충청도, 서해도로 파견해 왕지 사용 별감으로 삼을 것이다. 국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몽골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거나 하다 보니까 그 책임자들의 이런 그 위상 때문에 응방의 어떤 권력이 비대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윤수를 전라도 응방사라고 하는 어떤 관직에 임명하고 원경을 경상도 왕지사용별감, 이정을 충청도 왕지사용별감, 박위를 서해도 왕지사용별감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이건 전부 고려의 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도의 응방을 총관할하도록 하고 사라든지 별감이라든지 이런 관직을 주어서 권한을 더욱 강화해 놓은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잖아도 양민을 수탈하고 지방 관리들을 업수히 여기는 등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일삼아온 윤수를 비롯한 응방 관계자들에게 응방사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부여하고 혹은 왕지사용 별감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얹어줬으니 맹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충렬왕이 이처럼 응방 관계자들을 비호한 이면에는 그 자신이 사냥에 탐닉했던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충렬왕은 쿠빌라이 못지않게 사냥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나라에서 돌아온 직후인 충렬왕 5년 2월 신묘일에 왕은 수강궁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였다. 3월 임술일에 왕과 공주가 마제산에서 사냥하였다. 이어서 왕이 남의 집 비둘기를 잡아다가 수강궁으로 들여왔는데 이지저와 차득규가 그 불과함을 아뢰자 하는 수 없이 돌려주었다. 임신일에 왕이 성 밖에서 사냥하였다. 2달도 안 된 기간에 충렬왕의 사냥 기사가 4차례나 올라있는 점으로 미루어 봐도 그가 응방 관계자들을 총애하는 연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고려사 등의 기록에 나타난 충렬왕의 정치 행태를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응방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정실에 치우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측근 세력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또 더러는 추상 같은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신료들의 비판과 간언에 떠밀려 맥없이 물러서기도 하는 등 복잡한 양태를 보입니다. 병인일에 왕이 교지를 내렸다. 과인이 듣건대 권세만 믿고서 정치에는 두 눈을 감은 채 다른 사람의 전민들을 함부로 빼앗는 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권세 있는 자에게 청탁해 관직을 얻거나 관품의 순서를 어기고 뛰어올라 벼락 출세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것은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당자뿐만 아니라 부탁을 받았던 자들도 또한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원망을 품고 있는 자는 귀천과 좀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글을 써서 과인에게 올리도록 하라. 만약 사법관리가 그 소송을 접수하고도 판결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며 여기에는 어떤 용서도 없을 것이다. 세도가들의 전횡을 엄단하고 인사 문제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추상 같은 교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4월에 왕이 명하였다. 안동은 공주의 탕모급이다. 따라서 부사 송유이에게는 특별히 붉은 띠를 띌 수 있는 관직을 주도록 하라. 왕이 이런 명을 내린 것은 당시 부사이던 송유이가 붉은 띠의 관직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공론이 이를 비난하였다. 안동은 제국 대장공주의 탕모급, 즉 시급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공주의 시급을 관리한다는 배경을 내세우면서 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을 얻어냈기 때문에 공론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5품, 6품 벼슬인 부사가 충렬왕의 명령 한마디로 3품 벼슬로 두세 계단을 건너뛰어서 진급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권세 있는 자에게 청탁해 관직을 얻거나 관품의 순서를 어기고 승진을 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것은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당자뿐만 아니라 부탁을 받았던 자들도 또한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같이 호령했던 임금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사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왕이 정랑의 임정기를 그리고 봉일왕의 고미를 임명하고 고신에 서명하라 하였다. 그런데 감찰시사 김옥미와 좌사감 이행검 등이 서명하지 않았다. 왕은 명을 내려 서명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김옥미 등은 임정기와 고밀이 응방과 결탁하여 부정하게 진급한 것을 문제 삼아 따르지 않았다. 특히 고밀의 아내는 술을 잘 빚어서 권신과 근신들에게 잘 보임으로써 남편이 벼슬을 쉽게 얻었다. 드디어 왕이 명하였다. 감찰시사 김홍미와 좌사관 이행검을 바다 멀리 낙도로 귀양 보낼 것이니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고시인이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면서 작성한 임명동의서입니다. 그 동의서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관리가 서명을 해야 비로소 벼슬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충렬왕이 임명한 임정기와 고밀은 응방 세력을 배경으로 관직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했던 것인데 그 관리들을 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낙도에 유배시키고 말았으니 매관매직을 응징하겠다 혹은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호언했던 국왕의 교지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사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기로 하죠. 좌사의 권단을 어명으로 파직을 할 것이니 그리 집행하도록 하라. 그런데 권단을 파직한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권단이 경상도 안념사로 있었는데 진주 수령 백현석이 임금의 속옷과 능나사 포목값을 과중하게 거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탄핵한 다음 그 값을 감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충렬왕은 만이 요즘 들어서 과인에게 올라오는 속옷이 어찌하여 이리도 곱지 못한 것인가? 속옷의 천이 이처럼 거칠어진 연유를 조사하도록 하라. 왕은 원경을 시켜서 조사하여 물으니 권단이 실값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권단을 파직시킨 것이다. 그러자 재상이 왕을 찾아와 아뢰었다. 전하, 권단이 진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폐해를 제거했사온데 지금 그 관직을 파면하였사오니 앞으로 백성의 폐해를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뒤 왕은 권단을 복직시켰다. 충렬왕은 무엇보다 자신이 입는 속옷의 감촉을 두고 벌인 논란이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충렬왕 5년 6월 주상 전하, 신노영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원로의 수고가 많았구나. 헌데 원나라 황제가 과인에게 보내는 칙서가 따로 없었더냐? 중서성에서 주상 전하께 전하는 서찰이 있었사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더냐? 동정에 관한 것이옵니다, 전하. 뭐라? 동정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여기에서 동정이란 동쪽 방면으로의 정벌, 즉 일본 침공을 얘기합니다. 제2차 일본 원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나라에서 고려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중서성에서는 우리 고려에게 전함 900척을 건조하라 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전함 900척이라. 원나라 중서성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고려에서는 쿠빌라이의 지시대로 전함 건조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고 승지 조인규와 인후를 원나라에 보내서 선박 건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갑자기 제2차 일본 원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순자 교수는 원나라 측의 제2차 일본 정벌 계획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전함을 만들라는 명령은 이때 전달되었는데 실제로 그 일본을 원정하겠다라는 그 사항을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한 것은 이것보다 대략 한 2년 반 이전으로 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원사에 보면 이것보다 2년 반 전에 홍다구를 동종 도원수에 임명을 했다. 그리고 고려에 주둔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명령 직후에 원나라에서 작은 어떤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다구는 다시 그쪽에 이제 참전하느라고 일본 원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또 고려 실제로 이 하포에 그 병마 지휘영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순자 교수는 여원연합군이 제주도를 공격해서 삼별초군을 패퇴시킨 이후에 몽골군이 그곳에다 대규모 목마장, 즉 말사육장을 설치했던 1277년에 벌써 원나라 조정에서는 제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바로 다음 해에 탐나를 아예 그 원나라가 접수를 해서 거기에 목마장을 설치합니다. 이 탐나에 설치했던 원나라 목마장은 대원제국 전체 영역에서 14개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곳이란 거죠. 그것은 일단 제주가 말 기르기 좋다라는 그러한 점 외에도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의 제2차 일본 원정이 예견돼 있던 상황에서 고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일본 침략에 대한 고려의 태도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충렬왕의 태도는 일본 침략에 협조하되 고려에서 주관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원종 말에 제1차 침략을 할 때 경험 때문인데요. 그때는 고려가 아주 소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요구하는 것을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이런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충렬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고려에서 협조할 수 있는 만큼을 제시하고 이 이상은 못한다. 이익주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제1차 일본 원정 때와는 전쟁에 임하는 고려의 자세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셈입니다. 1차 원정 때는 몽골 측을 향해서 일본 원정의 무용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다가 원정이 결정되자 고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또 피동적으로 임했었는데요. 곧 있게 될 제2차 원정을 준비하면서부터는 고려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고려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준비하고 있을 그 시점에서 그 몽골과 앞으로 동원될 남송의 그 대군과
이런 규모를 생각할 때 일본 침략이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침략을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 논공행상의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비협조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협조했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논공행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이 아마 충렬왕의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실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역시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2차 원정도 실패하게 되지만 당시 준비 단계에서 고려가 판단하기에는 승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후에 있게 될 논공행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죠. 비록 전함 900척을 건조한다는 것이 적은 부담은 아니었겠으나 2차 전쟁에는 남송의 대규모 병력도 함께 참가하게 됐기 때문에 고려도 그 부담감이 1차보다는 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원정 때 사실은 남송에서 10만 명을 이끌고 참전을 합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고려가 부담했던 것보다는 일단 훨씬 많지요. 물론 이제 남송하고 고려의 국력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고 고려 같은 경우에 이제 900척을 다 새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차 정벌 때 남았던 배가 있다면 그것을 수리해서도 쓸 수가 있고요. 1차 원정 때 남았던 배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고려군 외에는 거의 없죠. 몽골군이라 거기에 참전했던 한나라군, 한군들은 거의 다 전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배도 많이 파손되었을 것이고 900척을 새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1차 때와는 달리 고려의 충렬왕이 2차 정벌에서는 적어도 고려군이 포함된 정동 원수부만큼은 홍다구 등을 젖히고 확실하게 장악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죠. 전하, 토평의사에서 전하께 긴히 아래의 말씀이 있사옵니다. 고하도록 하시오. 네, 전하. 도평의사란 고려시대 군사 및 국방 문제에 관해 의논하던 임시회의 기관을 일컫습니다. 이전에는 도병마사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기구와 명칭이 바뀐 것이죠. 금년 정월에 원나라 황제가 우리 고려에서 원나라에 조빙하러 가는 길의 영로에다 이리간을 두어서 시중 들게 하였사옵니다. 이미 탑백해라는 원나라 관리를 심주와 요양 사이에 파견해서 토지를 주어 사방 경계를 정하게 하였사옵니다. 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고려에서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이오? 압록강 건너서부터 원나라 수도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는 원나라 쪽에서 이리간을 설치하여 관리하겠다 하였사옵니다. 그러니 우리 고려에서는 개경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지역에다 두 군데의 이리간을 설치하라는 황제의 칙명이 있었사옵니다. 마땅히 그리 해야지요. 앞에서 응방을 얘기할 때 이 이리간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설치한다는 이리간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고려에서 원나라로 사신이 갈 때는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수십 명, 그 다음에 왕과 공주가 같이 간다고 할 경우에는 뭐 200명 이상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여정에 많은 그 공급상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충렬왕 4년에 충렬왕이 공주와 같이 갈 때 보면 동룡부를 지나가지고 요양행성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이제 노잣돈을 내어가지고 사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신왕래에 대단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려의 사람들로 마을을 만들어서 아마 그 주요한 역참지대에 이 마을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 고려에서 원의 대도까지 가는 그 길에 마을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왕래의 편의를 돌보도록 하는 뭐 이런 그 몽골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심주에서 요양 사이, 그러니까 압록강 너머 쪽의 것은 원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그 대신 압록강 넘어온, 예를 들어서 압록강에서부터 아마 개경까지가 될 텐데, 여기는 이제 고려의 그 이름을 해서 여기에 그 이리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만, 이걸 만들게 하고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고, 옮겨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이런 걸 요구한 것이죠. 고려의 국왕이 원나라에 입조할 때나 혹은 고려의 사신이 원나라에 가는 경우 개경을 출발해 원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에 이르기까지는 대단히 먼 거리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신단을 보호하고 혹은 지원할 마을들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리간 혹은 이르겐입니다. 만주의 심주, 즉 심양에서 요양 사이에 이리간을 설치하는 것은 원나라에서 할 것이니, 개경에서 압록강 건너기 직전까지의 사이에다 이리간을 조성하는 것은 고려에서 맡아서 하라, 이러한 얘기죠. 문제는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한 마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야 할 터인데요. 고려 조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헌데 이리간을 설치한다 한들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어디 도평의사에서 논의한 대책을 말해보도록 하시오. 예, 전하. 개경에서 압록강에 다다르기 이전까지의 거리에 2개소의 이리간을 설치할 것인데, 이리간을 조성할 토지는 원나라 당국으로부터 이미 불하를 받았사옵니다. 그 토지에 각 도에서 부유한 민가 200여 호를 골라서 이주시키고, 그 중에서 부호장과 별장을 뽑아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각각 쉬운 명식을 관할하도록 계획을 세웠사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겠다고 자원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소? 그것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되면 교대하도록 하고, 또한 옮겨간 백성의 부모와 형제로서 고향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이리간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주상 전하께서 포상을 하시면 좋을 것이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시오. 충렬왕이 2차례나 원나라 조정으로 친조 행차를 해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에서도 고려의 사신을 보낼 때 같은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리간을 설치할 발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렬왕이 이제 2번 원나라에 다녀온 이후에 하는 것 중에 이르겐을 설치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요양하고 심주, 그러니까 지금의 심양입니다. 그 사이에다 이르겐을 두는데, 고려의 어떤 그 일반 민호들 중에서 부호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남쪽, 그러니까 원래 고려 영역 안에도 역시 이르겐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사의 그 긴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사신 왕래에 필요한 사역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이 정복제 세력에게 부여한 6가지의 의무, 즉 육사에는 역참을 설치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죠. 이때 이리간 설치 역시 고려와 원나라 간에 구축된 기존의 영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해 7월, 아니, 저자들은 누구인데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것인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전하, 저자들은 죄인이 아니었고. 하면 무슨 연유로 4명이 한꺼번에 궐에 들어와서 저리도 서럽게 울고 있다는 말이냐?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기에 행색이 저리도 남루한고? 전하, 저들은 4년 전에 원나라 선유사가 일본에 파견될 때 그들을 태우고 갔던 4명의 뱃사공들이옵니다. 뭐라? 너희들이 정녕 4년 전에 원나라 사신단을 태우고 일본에 건너갔던 바로 그 사신선의 뱃사공디라 하였느냐? 그러옵니다, 주상전하.
헌데 이상한 일이로구나. 4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신단은 어찌하여 그동안 종무 소식이었더란 말이더냐. 너희 네 사람은 또 어디서 무얼 하다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 전하, 당시에 원나라에서 사신단이 일본에 갈 때 낭장 서찬 나리가 통역하는 사람으로 따라갔으며. 그렇지. 서찬이 통역사로 갔고 그 밖에도 우리 고려의 뱃사공도 꽤 여러 명이 따라갔지 않았느냐? 우리 고려의 뱃사공 30명이 함께 갔사옵니다. 허면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게로구나. 그것이 아니었고 바다를 무사히 건너 일본 조정에 당도했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나라 사신들과 나머지 고려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다 죽었사옵니다, 전하. 다 죽었다 하였느냐? 어찌하다가? 외인들이 사신단으로 간 원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함께 간 고려의 선원들까지 모두 살해했사옵니다. 허허, 이런 사신을 죽이다니!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죽음 직전에 탈출해서 여태껏 도망다니다가 구사일생으로 배를 얻어 타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옵니다, 전하. 고려사 저료에는 과거에 원나라 황제가 사신을 일본에 보냈는데 이때 고려의 왕이 통역하는 사람으로 낭장 서찬을 딸려보냈고 상좌 등 뱃사공 30명을 보내 길을 인도하게 하였는데 외인들이 이들을 모두 죽였다. 오직 상좌 등 4명만 죽음 직전에서 살아 돌아오니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보낸 선유 일본사, 즉 일본을 잘 설득해서 화친을 이끌어내려면서 파견한 사절단의 단원들에 대해서 일본 조정에서 목숨을 모두 거두어 버렸으니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겠죠.